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컨텐츠로 만나네요. 이렇게 만나는 것도 꽤 흥미롭네요. 우리가 시험 범위에 김종길의 성탄제와 한용울의 수의 비밀 모의고사 부분이 들어가죠.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히 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종길의 성탄제라는 작품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읽어보셨을 테지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작품입니다. 선생님은 이 시를 읽으면 이런 장면이 떠올라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에 독서실이나 아니면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면 뭐 10시 이렇게 정도에 끝나잖아, 도서관이. 그럼 이제 그때 엄마가 데리러 오셨어. 아무래도 밤에 위험하고 하니까 데리러 오시면 10시쯤에 엄마가 도서관 앞으로 와 있으면 내가 이제 도서관 문 닫을 때쯤 나오고 이제 가방이 무거우니까 엄마가 딸 무겁겠다 이러면서 가방 들어주시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집까지 한 걸어서 10분, 15분 정도 되는 거리였거든. 그래서 엄마랑 같이 밤에 별 보면서 오늘은 이런 게 힘들었네, 이런 일이 있었네 하면서 걸어가던 그 기억이 되게 좋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 금요일 날 만약에 야자 감독을 하고 집에 퇴근하는 길이면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 데려가려고 부모님들께서 차를 가지고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부모님들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그때 우리 엄마가 나 도서관 앞에서 기다려줬었지, 나도 야자 끝날 때 엄마가 데리러 왔었지 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읽으면 이 시가 훨씬 더 공감이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를 한번 읽어보면서 화자와 시적 대상, 시적 상황에 대해서 파악한 다음에 한 번 더 읽으면서 다양한 표현법들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자,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시적 화자는 나입니다. 자, 나는 어린 아이라는 것을 어린 짐승이라는 단어로 알 수 있죠. 그리고 시적 대상은 누가 될까요? 아버지가 되겠죠. 자, 아버지도 시적 대상이고 또 아버지가 따오신 산수유 열매도 시적 대상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 딱은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라고 하는 건 이 윗부분과 이 아랫부분의 시간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랫부분이 현재의 나, 즉 어른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윗부분은 과거의 이야기고 어린 화자가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시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어른 화자고 심지어 30살 이란 것도 알 수 있네.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자, 이런 내용의 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를 한번 읽었을 때 시를 이렇게 처음 보면은 시를 한번 읽으면서 시적 화자가 누군지, 시적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면 파악하면 시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의 시적 상황은 아픈 아이를 위해서 약을 구해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과거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약을 구해오는 아버지. 네, 그러면 시를 읽으면서 표현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이 피고 어둡다라는 표현과 빨간이라는 표현은 두 개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서로 색채가 대비되고 있죠. 자, 이거는 어둡고 빨간이기 때문에 명암 대비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색채가 대비되고 명암이 대비되면 강렬한 표현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초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셨다. 이 어린 목숨이라는 게 누군가요? 화자죠. 자, 화자의 상황은 어떤 것 같아? 애초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이래요. 아, 화자는 아프구나. 병에 들어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화자의 상황을 알 수 있죠.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약을 구하기 위해서 눈을 헤치고 갔죠. 그러면 이 눈은 아버지가 약을 구하기 위해서 헤치는 시련, 극복해야 되는 시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자,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헤치고 나오네요. 자, 시련,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그 붉은 산수유 열매가 뭔가요? 약이죠. 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 아버지가 눈이라는 시련을 헤치고 누구를 위해서? 아픈 아들을 위해서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약과 산수유 열매, 붉은 산수유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사랑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눈을 헤치고 따오는 열매의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죠. 그러면 이 눈의 흰색과 산수유 열매의 붉은색은 마찬가지로 어두움과 빨간처럼 마찬가지로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에서 색채 대비를 이룬다는 것은 이미지를 좀 더 강렬하게 인상을 남겨서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는 기능을 합니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아, 이 아이가 지금 우리가 여기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에서 화자가 아프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은 화자의 상황을 알 수 있죠. 열로 상기한 볼이라는 걸 봤을 때 화자가 병에 들어있다, 아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 마리의 어린 짐승이라고 했어요. 어리고 연약한 짐승. 자, 나의 연약함. 아, 내가 연약하고 아프고 있구나. 아프구나. 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 어린 짐승, 내가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말없이 볼을 부볐대요. 자, 아버지의 옷자락이 서늘한 이유는 뭔가요? 눈을 헤치고 붉은 산수유 열매를 따왔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것은 아버지가 눈 속에서 추운데 눈 속을 헤매고 있었다는 거니까 아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있다. 헌신적 사랑, 아버지의 헌신적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소재입니다. 서늘한 옷자락.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표현에서 정말 성탄제의 밤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성탄제, 즉 크리스마스라는 그 기독교에서 예수의 희생적 사랑을 의미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첫 번째는 진짜 성탄제였을 수도 있고 혹은 예수의 희생적 사랑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느냐, 아버지의 사랑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만큼 숭고하다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가 과거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아, 나도 나이를 먹었다. 갑자기 현재로 훅 건너뛰죠. 자, 보통 이럴 때 과거에서 현재로 시상 전개하고 있다. 내지는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를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자,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눈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 눈은 과거를 회상하게 해주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제 가까운 즈음에 도시에 내리는 눈을 보면서 나는 나 어렸을 때 아플 때 아버지가 눈을 헤치면서 따왔던 그 장면, 그때 서늘한 아버지의 옷자락, 그리고 그때 산수유 열매,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느끼는 거죠.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자, 나의 감정은 어때요? 서럽죠.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앞의 연과 이 연에서 나의 상황을 유추해 볼까요? 자, 나는 도시에서 살아오면서
옛것이라고 찾아볼 길 없는 도시라는 것은 도시의 생활이 쓸쓸하구나 를 유추해 볼 수 있고, 여기에 나의 감정이 나오죠. 서러운 나의 30살이래요. 나는 지금 서러운 감정, 뭐 서러운 감정이든 슬픈 감정이든 서글픈 감정이든, 자,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죠. 그럼 전체적으로 나는 뭔가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있는데, 거기서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는 눈을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뭔가 그때의 아름다움이고 그때 아름다움이나 그때의 애정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겠지. 자, 마지막 년 볼게요.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붉은 산수유 열매가 진짜로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게 아니라, 붉은 산수유 열매가 의미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내가 지금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성인이 되어서 느끼는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김종기의 성탄제는 여기까지 보고, 이 다음은 한용운의 수의 비밀을 볼까요?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한용운의 수의 비밀. 한용운이란 시인은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많이 배웠던, 한 번쯤은 배웠던 시인일 것입니다. 자, 한용운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시인이면서 승려면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한용운이 시인이고 승려이고 독립운동가인 한용운은 시에서 나와 당신의 관계를 시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적 화자인 나가 시인이라면 당신은 연인을 보통 의미하고요. 만약에 시적 화자가 나가 승려라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당신은 절대자, 그러니까 부처님 또는 불교적 진리, 또는 자리가 없네. 너희는 여기 아래다 쓰세요. 나는 그냥 여기 옆에다 쓸게요. 그리고 혹은 중생을 의미하고요. 시적 화자 나가 독립운동가라면 여기서 시에서 이야기한 당신은 조국이나 광복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용운의 시는 이 나와 당신의 의미를 알면은 사실 모르는 시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를 읽으면서 시적 화자, 시적 상황, 시적 대상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읽으면서 표현법들을 짚어보도록 하죠.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놓았습니다. 나 나오네요. 자,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옷을 짓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일제강점기의 시라는 걸 생각했을 때 시적 화자인 나는 여성일 것입니다. 옷을 짓고 있으니까.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시적 화자는 나이고 아마도 옷을 짓고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여성 화자임을 알 수 있고, 시적 대상은 당신일 수도 있고 당신이기도 하고 내가 짓는 옷이기도 하죠. 이 옷은 당신의 옷이죠. 자, 시적 상황. 자, 1년에서 알 수 있는 시적 상황은 시적 화자인 나가 옷을 짓고 있는데 자, 이어 보면서 정리할게요.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은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비밀, 어떤 비밀? 내가 옷을 짓다 말고 하는, 그 옷을 완성시키는 걸 지어나는, 미루는 것의 비밀은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의 제목이 수의 비밀이잖아? 그러면 이 비밀이 중요하겠구나 정도는 처음 보는 시라도 시 제목과 같이 비견해 봤을 때 이 정도는 눈치챌 수 있겠죠? 자,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시적 화자는 뭐 하고 있어요? 옷을 짓고 있는데 옷을 완성했나요? 완성하지 않고, 자, 옷을 완성시키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시적 화자, 시적 대상, 시적 상황까지 파악했으면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머릿속에 참고하면서 이 시의 표현법이나 시어의 상징적 의미들을 도출해 내보도록 하죠. 자, 나는 당신의 옷을 지어 놓았습니다. 심이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여기는 사실 잘 모를 텐데 선생님도 찾아봤는데 심이나 도포나 자리옷은 모두 다 남자 옷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봐서도 시적 화자는 여성 화자고 당신은 남자인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 시적 화자는 옷을 다 지어놓고 심이나 도포나 자리도 다 지어놓았대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뭐 이런 옷을 짓는 행위는 나의 헌신적인 사랑 또는 헌신적인 정성, 어린 태도를 의미하죠.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적 상황을 파악했을 때 옷을 짓고 있는 것, 옷을 완성시키는 것을 미루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목은 수의 비밀이었죠. 그러면 옷은 다 만들어 놓았는데 뭐만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수놓는 것만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게 제목과 관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시를 처음 보는 시를 읽을 때 이거 제목과 관련이 있네? 그러니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시를 읽으면 좋겠죠. 자, 짓지 아니한 것은 미완성하고 있다. 자, 이연 볼게요.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자, 손때가 왜 많이 묻어 있을까?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이래요. 즉, 주머니에 술을 놓으면서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다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 손때가 많이 묻은 거겠죠. 자, 그러면 옷을 지으면서 시적 화자가 마음속으로 고민이 많았구나, 내적 갈등이 많았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은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비밀이 뭔지 중요해요. 그쵸? 이 비밀이 이 다음에 나오겠지? 이 비밀이 뭐겠어? 왜 술을 놓고 있지 않은 것인지, 왜 옷을 완성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그 까닭을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자, 나의 지금 정서는 어때요? 아프고 쓰리대요. 뭔가 상황이 안 좋죠. 자, 이런 안 좋은 때에 주머니에 술을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자, 이 표현이 되게 아름다우면서도 중요한 표현인데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마음이 된대. 나의 이런 안 좋은 마음은 술을 놓는 행위를 통해서 들어가고 주면 여기 술을 놓는 행위를 통해서 나의 안 좋은 마음이 맑은 노래가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적 화자는 술을 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아프고 쓰린 이 마음을 정화시키고 있구나, 또는 아프고 쓰린 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 행위, 도구로 술을 놓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표현법인데요. 나의 마음이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고 맑은 노래로 나온대요. 나의 마음이라는 건 추상적인 거죠. 자, 이 추상적인 대상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술을 놓는 행위에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자, 이런 걸 보통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또는 추상적 대상의 시각적인 형상화, 눈에 보이는 듯이 표현한다고 해서 시각적 형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각적 형상화라고 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보물은 보통 좋은 거죠. 근데 좋은 건데
보물이 아직 없대. 이 세상에는 보물이 없대.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 시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선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시에 쓰여진 시대문화적 상황, 시대문화적 맥락이나 혹은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돼요. 창작 당시의 상황. 자, 그러면 이 시는 한용운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사람이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 즉 독립운동가로서 한용운이 찾고 있는 보물은 뭐겠어요? 조국의 광복이겠죠. 자, 아직 조국의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나는 계속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술을 놓겠다, 옷을 짓겠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 시인인 한용운이 승려라는 걸 생각하면 불교적인 불교적인 진리를 내가 깨닫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자세를 옷을 짓고 옷에다가 술을 놓는 행위로 비유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불교적 진리를 의미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시인인 한용운이라고 생각하면 시인인 한용운이 연인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행위. 자, 그래서 연인과의 재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아직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물이 없기 때문에 계속 술을 놓으면서 옷을 짓고 있는 걸 완성을 미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작은 주머니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주머니가 계속 주머니에 술을 넣는 행위가 시적 화자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보물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 행위는 내가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구절이 또 되게 이 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무슨 색깔로 할까? 이 색깔로 해볼까요?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데 이상하죠? 짓고 싶으면 다 지으면 되는 건데 짓고 싶어서 짓지 않는데 이 문장 자체가 이 표현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무슨 표현법이라고 하냐면 역설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역설법은 문장 자체는 말이 되지 않지만 혹은 모순이 있지만 여기에 어떤 진리나 의미가 있을 때 우린 역설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거라고 했으니까 나는 계속 옷을 완성하는 걸 미루면서 당신을 기다리겠다. 당신과의 재회를 기다리겠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계속해서 불교적 진리를 탐구하겠다라고도 할 수 있고 계속 불교적 진리 탐구하겠다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보물이 조국의 광복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쓸데가 없냐.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자, 계속해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이 시에서 의미한 이 시의 주제는 뭘까요? 이 시의 주제는 님과의 재회에 대한 기다림 또는 불교적 진리 탐구 또는 조국의 광복에 대한 노력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용운 시에서 중요한 표현법이 뭐가 있냐면 경어체, 높임말인데요. 이 경어체는 이거는 뭐 그냥 그렇게 보통 시에서 문학에서 얘기해요. 이 경어체는 보통 높임말을 이야기하는데 높임말을 쓰는 것은 여성적 어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뭐 지금 왜 높임말이면 여성적 어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이전까지는 문학에서 문학 작품을 비평할 때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문제집 풀 때 같은데 다른 작품을 공부할 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비슷한 종결 어미를 하고 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뭐뭐 합니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슷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고 있죠. 자,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해서 뭘 하고 있을까? 시적 화자가 어떤 보물이 무엇이든 간에 보물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시적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기도 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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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적 화자의 태도를 강조
운율을 형성하기도 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구도적 자세를 취한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이 구도라는 게 도자가 도를 믿습니까? 할 때 그 도자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를 취한다라고 이제 풀어서 서술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용운의 수의 비밀까지 전부 다 봤어요. 앞에 김종길의 선탕제나 한용운의 수의 비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간단하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혹시나 모르는 것이 있다면 다음 주에 등교했을 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강으로 수업 더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